안녕하세요. 인문학이라는 말 안에 사람 인자가 새겨져 있죠. 사람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근데 사람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역시 답은 인문학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럴 문자가 또 새겨져 있죠. 글이라는 텍스트, 결국은 고전과 현전일 텐데, 그러한 인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철들게 하고 사람을 연글게 하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런 학문이 인문학이죠.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오히려 더 이런 분위기가 철학을 하는 데에는 잘 어울려 보입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철학을 계속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에 출간한 크로스 오버 하이데거는 2021년에 수정 증보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의 사유는 역사성의 지평에서 사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역설한 하이데거의 사유가 하이데거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그 사람으로 끝나는 완결태로 사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사유는 그에게 영향을 미친 과거의 전통에 연결되어 있고, 그가 사유하는 현재의 사태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가 예견한 미래의 비전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전통, 현재의 사태, 미래의 비전이 녹아 있는 게 하이데거의 사유이기 때문에, 그의 사유를 사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와 전통, 사태, 비전의 세 국면을 크로스오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는 하이데거라는 한 사유가에 국한한 종래의 해석을 지향하고자 했습니다. 하이데거의 사유를 건너가기 위해 제가 이 작품에서 밟았던 길의 이정표들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은 크게 4단계로 가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후설에서 하이데거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이데거의 사유를 통시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향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현대 철학의 사유들을 짚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자연히 후설의 현상학과 만나게 되었고, 이어서 그의 계승자이자 비판자인 하이데거의 사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향성과 현상학의 본성에 대한 후설과 하이데거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이데거 자신의 고유한 사유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2부의 제목은 하이데거와 위트겐슈타인인데요. 거기서는 하이데거를 그와 동시대의 사유가인 위트겐슈타인과 만나게 했습니다. 현대 학문의 과학주의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영미 철학의 중심 담론인 수리 논리학과 언어 철학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공동의 전선을 형성했는지를 조망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이들 담론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유를 다듬어내었고,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지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3부 도구, 진리, 과학에서는 하이데거의 사유의 근본 얼개를 이루는 존재와 시간과 후기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도구의 사용에 대한 그의 현상학적인 성찰과 진리에 대한 존재론적인 해석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데거가 열어 밝힌 존재 양식의 다차원성을 구체화하고, 그의 진리론이 여타의 진리론들과 층위를 달리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4부 기술 철학에서는 현대 서구 기술 문명의 역사적 뿌리와 문제점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를 그의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논문을 독해하면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로써 그의 존재론적인 사유가 서구의 지성사적인 전통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현재 기술 문명에 초점 잡혀 있으며, 이로부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예비하고 있음을 논하였습니다. 크로스오버 하이데거는
기술 문명에 와서 정점에 이른 존재 망각과 허무주의의 위기로부터 전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대단원에 이르게 됩니다. 20세기 철학의 언어적 전환은 대륙 철학에도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하이데거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역시 언어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남겼습니다. 언어 철학 분야에서 하이데거가 기여한 바는 언어가 세계를 지시함으로써 의미를 얻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시적 의미론에 대한 비판과 보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시적 의미론은 언어와 세계의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대응은 언어의 구성 요소가 세계의 구성 요소에 대응하는 1대1의 대응 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언어와 세계의 구성 요소는 각 요소가 속해 있는 언어와 세계라는 집합체에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어로서 세계를 지시할 때 우리는 세계의 일정한 측면이나 양상을 일정한 관점에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서술문이건 의문문이건 부정문이건 모든 문장은 본질적으로 혹격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낱말 하나하나가 세계의 어떤 측면과 관점을 불러내어서 펼치는 혹격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로 불러내어진 걸 존재자로, 언어로 불러내어진 것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을 존재로 구분합니다. 존재가 개체라면 존재는 총체입니다. 존재가 저 망망대해의 파도라면 존재자는 파도가 칠 때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물거품입니다. 존재자가 위치를 점유한다면 존재는 좌표계입니다. 불러내어진 전경이 그 배경을 존재로 하고 있는 것처럼 존재자는 역시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의한 세계의 불러냄은 존재자와 존재의 상호작용적인 총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총화에 의해서 언어는 존재자를 불러냅니다. 언어의 의미는 언어 사용에 의한 이러한 존재자의 불러냄에서 찾아집니다.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언어 사용을 통해서 존재에 관여합니다. 사람은 존재의 목자이고 존재가 우리에게 던지는 암호의 해독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이론과학에서처럼 언어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죠. 정의는 언어가 존재자를 불러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았을 때 언어의 운신의 폭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 폭이 바로 존재자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가 풍성한 은유로 가득 찬 시의 언어에 경도된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우리의 사유의 노정과 폭도 어떠한 기성의 방법론에 의해서 제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진리의 경우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의식에 의해 해석된 지향적 대상이 아니라 존재 사건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이 경우에 우리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말에서 대체로 진리와 동치이거나 호환 가능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두 개념의 언어상의 구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축자적으로 풀이하자면 진리는 이치에, 진실은 사실이나 사태에 각각 참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인 존재 사건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서의 진리의 장소는 언어가 아니라 존재 사건인 것입니다. 언어가 진실을 담을 수는 있지만 이로부터 언어가 진리의 장소임이 연역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서의 진리와의 만남은 반드시 언어를 매개로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열린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서의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진실의 편린들이 기억 어딘가에 묻혀 있겠지만 세파에 매몰돼서
본래성을 반각한 사람들한테 진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은 가깝지만 가장 먼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진실을 자신의 것으로 고유화합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의 줄거리를 이루는 존재사건, 즉 에어아이크니스하고 본래성, 아이겐틀리히카이트라는 개념에 새겨진 아이겐이라는 어근은 진실의 고유화 과정을 지칭하는 고유소입니다. 진실의 고유화는 고유화되지 않는 이 이론적인 진리와 구별됩니다. 이론적인 진리들은 그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우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찾는 진리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실한 진리를 찾습니다. 추상적인 진리보다는 구체적인 진실로서의 진리가 우리가 찾는 절실한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실한 진리는 우리의 삶과 함께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짊어지고 감이 바로 고유화의 과정입니다. 절실은 우리말에서 어떤 사태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절실은 실제 사태에 꼭 들어맞아서 알맞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풀이는 진리의 한 계기인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두 번째 풀이는 진리의 다른 한 계기인 존재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적실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절실에 대한 두 풀이는 우리는 어떤 사태가 틀림없이 그러하다는 의미를 지닌 확실과 적실이라는 낱말에 이르게 됩니다. 절실한 사태는 그만큼 확실한 사태입니다. 이처럼 진실, 절실, 적실, 확실은 우리말에서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이들은 모두 고유화되는 진리이자 사태입니다. 이 낱말들의 공통으로 새겨진 실이라는 어근은 이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진리의 자리가 사태 자체임을 지칭하는 사태소입니다. 진실되고 절실하고 적실하고 확실한 진리는 우리와 무관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부터 외화되는 진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 진실성, 절실성, 적실성, 확실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진리는 비록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진리입니다. 반면 진실되고 절실하고 적실하고 확실한 진리는 언제나 고유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와 일체를 이루는 진리 사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있으나마나한 정태적인 진리와는 달리 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고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근거짓는 역동적인 진리입니다. 진리를 동일성으로 그리고 거짓을 차이성으로 보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진리관에서 우리는 고유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과 동일체를 이루는 절실한 존재 사건을 진리로 보는 그리스인들의 사태로 열려진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의 명제도 진리의 열림과 고유성 그리고 역동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인칭 철학의 확장과 심화에 도움이 되는 개념과 영감을 하이데거가 사유한 존재 사건의 고유화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독해하면서 활용해본 크로스오버와 그 결과물인 분석적 해석학도 큰 수확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보다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양 철학의 고전들을 읽을 때마다 동양의 고전 철학은 통합적 사유로 일관하는데 동양의 고전 철학은 대부분 2인칭적 대화와 이야기로 꾸려집니다.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까지 끌고 가보았습니다.
철학, 인문학, 과학의 크로스오버적 대화와 토론은 들레즈가 말한 차이의 카오스에 그들이 지닌 사유의 폭과 무게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